안녕하세요. EJ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먼저 EJ 팟캐스트 1위를 축하드리고요. 팟캐스트 1위를 발판 삼아 EJ 세 분 모두 공중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본 방송은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니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의 청취를 금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방송 6개월 만에 팟캐스트 1위를 한 방송, 그러나 실속은 없는 방송, 이 박사 이 작가 이지 그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기. 김영삼과 김대중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그들의 정치 입문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근현대사를 말한다. 작가 이동영의 역작,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 온오프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도서출판 왕의 서재. 변절과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불공정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발한다. 와주태이의 박쥐들. 국회에 기생하는 변절자와 이들의 기회주의적 형태를 낱낱이 파헤친 근현대사실록 와주태이의 박쥐들. 작가 이동영의 권력을 향한 두 번째 직격탄, 와주태이의 박쥐들. 유사품 외주태이의 박쥐들에 주의하십시오. 온오프에서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도서출판 왕의 서재.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투의 화신 이 박사입니다. 그건 또 뭔 소리야? 요새 이 작가가 졸라 잘 나가요. 뭘 잘 나가 이 개새끼야. 이씨 나같이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는 질투가 납니다. 봐봐요. 김대김 8세 찍었지. 아 8세 들어갔어. 라디오 출연했지. 종편 출연했지. 라디오 고정도 하나 맡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졸라 잘 나가요. 그 김대김 8세 찍었다 그래봤자 뭐 한 15,000건이야. 좋다 씨발 좋다. 아 진짜 거만한 새끼. 그 말이 안 되고 뭐 한 10만 권씩 팔아야 돈이 되지. 그래야 25만짜리 월세방에서 탈출을 하지. 만 건 2만 건 팔아갖고는 택도 없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팟캐스트 1위 하고 200만 듣고 하면 10만 건 팔아야지. 왜 못 팔아? 그러게. 뭐. 10%도 아니고 1%만 사도 2만 건이나 뭘 되는데 할 때 다 해서 어쨌든 5만 권은 팔았냐? 다 해서 2만 건 좀 넘는다니까. 아이고. 원래 저기 인세가 8%입니다. 만 건 전에. 만 건 넘어가면 10%야. 아 그러면, 그런 게 있어? 계산해봐. 2만 건 팔아서 10%면 돈이 얼마야? 계산해보라. 그거 내가 1년 8개월 걸렸는데. 야, 88만 원 세대야 내가. 한 달에 그 돈 벌고 살고 있어. 뭘 잘 나가기는. 네, 그렇고 방금 방송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는 땜빵 2번 나갔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이라고. 그 저기 파이터 그 이종격 투기하면서 아이씨 걔 말고 난 사람이야. 지금 말고 기자 있어. SBS 기자. 서두원의 시사초점이라고. 나 몰라. 월요일 6시부터 하는 게 있는데 아침 거기 제가 나갑니다. 예. 특집 30분 동안. 오 진짜? 뭐해? 에? 뭐 하는데? 뭐에 나와서? 가는 거예요? 뭐 그 2세 정치인들 뭐 그런 거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거 나가고 아마 그 방송은 2월 말부터 그 고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생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200만 명이면 뭐 하냐고 좀 듣고 게시판에도 좀 올리고 나 진짜 씨.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시고 MBN은 내가 출연했는데 말이죠. 그날 내가 멘붕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나 그날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애새끼가 갑자기 얼굴이 희끄무해진 게 2대8 가름말 하고 무슨 목도리 같은 넥타이 이상한 걸 메고 이거 넥타이 누가 고른 거니? 제가 골랐습니다. 야 이 새끼. 그 목도리에 대한 그 찬반 양론이 분분해지고. 이거 야 누가 제 코디 해줬냐 멋있다라는 팀이 있고 그런 팀도 있더라. 뭘 양말을 신고 나가니. 수면 양말을 목에 감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무슨 멘붕이 오늘 여기 초대 손님이 아니고 그냥 구경꾼 한 명 왔는데 하여튼 웃어도 돼. 그러니까 멘붕이 왜 왔냐면 그날 내가 4시 20분인가 출연 예정이 생방송. 그랬죠. 그래서 4시까지 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 뭐 화장하고 해야 되니까 머리도 만지고. 그렇지. 그래서 늦어도 4시까지 오래. 내가 집에서 3시에 나섰어. 계산해 보니까 지하철 타고 30분만 갈 것 같아. 가깝잖아 거기. 가깝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목동역입니다. 근데 한 걸어서 15분 20분 걸려요. 집에 탁 나왔는데 비가 막 내리더라고 그날. 또 오랜만에 양복 입고 안 나왔는데 비 내리고 짜증나 못 걸어가겠더라고. 가다마 입었는지. 가다마 입었는데 여기까지 못 걸어가갖고 내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차가 졸라 막히는 거야. 그렇지. 비 오는 날 많이 막히지. 그러니까 저 MBN 사옥을 2km 앞두고 시계를 보니까 4시 5분인데 꼼짝을 안 해. 꼼짝을. 야, 좆됐다. 이거 첫 공중파 그 텔레비 생방 나가는데 첫 바다부터 빵꾸를 내는구나 내가. 야, 좆됐구나 싶었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내려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잡아 타고 가라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오토바이를 막 세웠어. 근데 누가 서? 왜 남자 새끼가 막 오토바이 이렇게 하니까 다 지나가지. 한 명이 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런데 좀 태워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말이 저 퀵 아닌데요? 그래. 그래서 퀵 아닌 거 아는데 너무 급하다. 조금만 태워달라. 내가 살해해드리겠다. 그러니까 타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 졸라 오는데 하이바도 없이 머리 막 비 다 감았고 근데 오토바이 타니까 금방 가더라고. 진짜 한 5분 만에 가더라고. 가가지고 내려서 사례를 드리려 했더니 또 착해? 됐다고. 방송 잘하시라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급하게 내려가서 화장하고 뭐 머리는 안 그래도 곱슬머리인데 비 와서 더 곱슬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스프레이 뿌리고 갑자기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처음엔 멘붕이 왔고 두 번째 멘붕은 그 아나운서 두 사람이 대본대로 안 하잖아. 짜증나게 씨. 내가 그걸 봤어. 모니터를 했어. 애들 나오는 거 보니까 딴 사람들이 거의 대본 안 보고 다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거의 그 대본을 내가 썼거든. 그래도 내가 외워서 갔다고. 외워서 가가지고 그 밑에 대본이 한 석 장인가 싶었는데 내가 거기 스튜디오에 가서 보니까 또 2장을 안 들고 한 장만 딸랑 갖고 왔더라고. 야, 씨,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또 아나운서 2명이 대본대로 안 해가지고 또 한 번 멘붕이 왔지. 이게요. 그때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자료 화면 나가잖아. 밑에 이제 뭐 양김의 정치적인 스타일, 그다음에 인선 스타일 이게 나가고 있는데 말은 달라. 말이 다른 게 하고 있는 거야. 다르게 내가 보면서 야 생방송인데 저러면 안 돼. 이러는데 자꾸 아나운서가 멀리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가 표정이 야 이리 와 하지 마. 그런데 그 여자 아나운서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를 보면서 내가 마음에 안정을 찾고 아니 김대김 얘기하는데 왜 여자 아나운서 저기 출생 연도를 까고 있어? 아유 졸지에 우리 이 작가 또 걸그룹 됐네.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 걸그룹 프리카 씨 뭐. 방송 늦어서. 별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아유 우리 요새 바쁩니다. 예? 바쁘지죠. 우리가 원래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저번에 말했지만 뭐 열흘에 한 번, 길면 2주일에 한 번 한다 그랬는데 오늘 급하게 지금 방송을 했죠. 지금 11시야 11시. 밤 11시인데 이거는 이런 거지. 그 설날이니까 설날을 장시간 운전하고 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갈 때 심심하실까봐 보너스 차원으로 지금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없는데 뭔 다른 사람들한테 보너스 그러니까, 주냐? 지금 정말 졸라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우리한테 잘해야 돼. 우리가 지금 25만 원짜리 방에 살면 지금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뭣도 없는 것들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고 시청자 이제 협박해야 돼 좀. 청취자를. 아니 잘하란 말이야 우리한테. 아니 거기다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의사들이 또 팟캐스트 방송에 우리 게스트를 초청했잖아. 나는 의사다 팀에서 게스트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언제 갔어? 월요일인가? 예. 월요일에 갔는데. 우리가 저번 방송 그랬죠. 아마 미어 터질 것이라고. 뭘 미어 터지지? 역시 EJ는 실속이 없어. 실속이 없어. 근데 그래도 한 80% 우리 팬이었잖아. 다 우리 팬이지 뭐. 그러니까는 그게 만약 우리까지 없었으면 썰렁했을 거야. 참. 근데 뭐 의사 선생님들 목소리 좋으시고 뭐 매너들도 좋으시고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인트로 그때 딱 봤어. 그 벙커 앉아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심심해서 갑자기 이 작가가 날 찔러. 딱 봤더니 우리가 드디어 팟빵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 아까 얘기했지만 드디어 1위를 했어요. 박수 크게 차. 우리가 그 방송 시작한 지 8개월 딱 걸렸죠. 이제 1위 하는데. 아니야. 7월 21일 날인가 첫 방송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7개월? 그래? 좀 됐네. 7개월 됐네요. 6, 7개월 됐네. 뭐 아이튠즈에서 1위 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쥐약에서는 계속 뭐 한 2위 정도 했었고 예. 팟빵은 처음 1위고 아이튠즈는 아직 한 10몇 위권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그 아이폰보다는 안드로이드를 많이 갖고 있나 봐.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고. 아 근데 좀 아이튠즈 순위는 원래 좀 이상해. 우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추천해준 시네타운 19는 우리보다 계속 순위가 더 높아. 뭐 어쨌든 근데 이 순위가 1위 하면 사실 좋지는 않아. 예. 1위를 하면 그 우리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져. 그렇지. 원래 2위로 오래 가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또 한 10위권 이렇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괜히 뭐 이상한 저기 뭐 경찰 애들 자꾸 신경을 써 우리를 1위를 하면 그러니까 좀 1위 한 건 너무 좋진 않아요. 저희를 뒤에서 조사하시는 분들 저희 털어도 나올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은 애들 털 시간 있으면 딴 사람들 터세요. 아니 나 털면 나와. 저 뭐냐 그 주차 위반 딱지 한 8개 있어.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중에 뭐 경찰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쌍차 갔을 때도 그 예. 경찰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체증에 때문에 우리. 체증하지 다 원래 해야 돼.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마침 저희가 어쨌든 그 쌍차 가서 이제 지지 방문을 했는데 너무 추워. 거기 계신 분들 너무 춥고 솔직히 저 앞에 이 작가 앉으시면 저는 가기 싫어했거든. 아우 그날 그 버스에서 계속 똥 씹은 표정을 찍고 아우. 아니 본인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쟤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 정치적인 그런 뉘앙스로 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거기 계신 분들 인간적으로 지지하러 간 거니까. 그날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었는데도 아우 쌀쌀. 너무 쌀쌀하고. 춥구만 뭘안 추워. 아니 요 제일 추웠을 때보다 좀 덜 추웠는데도 훨씬 추웠고 그리고 딱 그 고공농성하는 그 철탑을 딱 보니까 진짜 마음이 미어지더라. 그러니까 나도 뭐 잘 모르는 건이니까 뭐라고 왜 또 쳐울지 그랬어. 아니 제가 또 울 뻔했어. 이게 뭐야? 울컥하더라고. 돌아가면서 발언할 때 근데 이 박사 보고 있었거든. 얘가 목이 메어가지고 제 특유의 목소리가 있거든. 씨발 눈물의 아이콘. 에이씨. 그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 난 추워가지고 빨리 차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추울 정도면 저 위에 있는 사람 얼마나 추웠겠어. 이 작가 들어가는 바람에 NHK랑 내가 인터뷰했잖아. 아니 원래 일본은 되는 애가 해야지. 그러니까요. 졸제 내가 인터뷰했네. 야 그날 내가 인터뷰했으면 일본어 실력 다 뽀록 났을 거 아니야. 팬들 앞에서 쪽팔리게 안 돼. 야 그래요. 지난주 방송 리뷰 보니까 아니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1위를 찍었다는 거지. 그건 대우에 관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았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방송 왜 뭐 뜨뜻미징하다는 거 아니 어떤 뭐 뜻이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리뷰 가운데 대충 한 것 같다,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막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다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우는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판다고 해도 그 다른 사람도 아는 게 또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기대한 게 있었는데 예전에 그 설경동 특집 뭐 대한전선 이런 거는 모르거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사람들이 뭐야 신기하는데 대우는 안 그래.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얘기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뭐 비방용은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우가 그 중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중동 갔을 때 거기 노동자들이 어떻게 뭐 술을 추진해서 먹었나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컨셉이 안 맞아서 뺐습니다. 그건 저희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우 하고 나서 역시 우려했던 대로 우리 또 이 작가가 우려한 대로 김영 그 도올 선생 그러게요. 요거 가지고 또 게시판이 또 신나게 뭐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근데 아니 왜 자꾸 달을 보라고 손가락 보지 말고 도올에 관한 싸움은 나중에 딴 데 가서 하세요. 도올 가지고 뭐 팟캐스트 방송을 만드시든지. 하고 계시잖아. 아이, 뭐 방송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난 또 개인적으로 좀 CM송 많이 준비했었는데 많이 못 불러서 혹시 제가 대우전자 관련된 CM송을 하나 또 더 불렀어요. 그 나는 의사다 공개 방송 때 편집이 안 되면 아마 그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 CM송 너무 집착하지 마. 알았어. 아니 근데 CM송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리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우리 팬카페에도 올라왔고 다른 리뷰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작가 마담이랑 잤냐 안 잤냐. 나 씨발 진짜. 아니 뭐 진행자들이 아주 저기 변태고 저질이니까 청취자들도 같이 따라갈 수준은 어떻게. 뭐야 그들은 질문이. 나 진짜 남의 프라이버시를 말이야. 아니 그거 잤냐 안 잤냐가 중요한가? 아니 뭐 잤건 안 잤건 왜 뭐 그게 나 씨. 그게 그분은 저기 아니 진짜 그 순수하게 팬이시더라고. 팬이고 그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장동건 뭐 또 정우성 이런 애들이랑 다 같이 술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 작가 오빠가 제일 멋있다고.
아니 내가 뭐가 멋있냐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내가 뭐가 멋있냐 했더니 이 작가 오빠는 뇌가 섹시하대. 감사 이래. 나 씨.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술 친구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저는 이 박사는 아니다.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사처럼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바보는 아니다.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찬스가 오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는 왜 이런 애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못 견디겠어 이런 얘기를. 야 다음에 여자 게스트로 너의 그 술 친구분을 불러와라. 그럼 아니 되겠네. 저 몇 가지 들었어. 예. 소스 몇 가지 들어서 오케이, 좋아. 그거는 다음에 슬쩍 내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 리뷰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EJ 타임 거기까지 다시 한 주간 시사 얘기해 볼까?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버팅기고 버팅기고 있어요. 버팅기고 있고. 그거 대신에 총리 내정자는 자진 사퇴를 했죠. 뭐 망신이야 나이 그렇게 먹고. 근데 그게 좀 자진 사퇴했으면 쿨하게 나가지. 그걸 또 뭐 해명한다고 뭐 해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보기 안 좋더라. 그러니까. 야 심지어 저기 박근혜 씨는 저기 검증이 너무 세다며 이게 우리 하는 게. 발맞자는 소리 하고 외국인 더 세요 이 양반아. 아유 씨.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 당의 윤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윤리성 내지는 아니면 얼마나 인력풀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니까 인력풀도 없고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또 하나의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그러게요. 뭐 누구 하나 다 걸리니까. 그러게. 네? 아주 위장 전입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기본이 옵션, 되는 거야, 기본. 옵션 기본으로 갖고 와요. 기본이야 기본. 애들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한 건 봐주제. 뭔 개소리야 그건 또. 근데 그런 게 기본이 되면요 사회 전반적인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아니 위장 전입이 왜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걸 보고 있는 밑에 그 계층별 단위에서 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야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존나 봐줘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위장 전입 가지고 뭘 안 그래. 그 정도는 아이씨발 이런다고. 근데 부동산 투기. 근데 이것도 옵션이고 또 뭐 병역 기피. 이걸 갖고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공직자로서 최선의 아주 기초적인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심한 게 그 위장 전입 자식들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걸 봐준다. 근데 막상 그걸 봐준다는 그 사람들은 위장 전입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서민들.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무슨 저기 집도 저도 없는 사람들이 저기 뭐야 종부 세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앉았어. 아이러니다 진짜. 그리고 박근혜는 말이죠. 자기가 그 야당 당수할 때 어떻게 했어? 그지 그 때려봐야지. 그때 존대 강력하게 갖고 다 끌어내려놓고는 말이지. 그러게요. 이제하고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너무 심하다고. 에휴 뭐 심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이동욱 씨 같으면 좀 혼자 좀 스스로 나오고 내려오지 이 정도 했으면 근데 이제 슬슬 뭐 저기 표결로 붙이자 뭐. 표결을 할까? 표결 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안 나갈 것 같고. 근데 표결을 하면 뭐 글쎄 새누리당이 워낙 그 숫자가 대가리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양심이 있다면은 반란표가 좀 나오겠죠. 아니 그 초반부터 이런 문제를 가져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욱 씨가 그 자기 그 인맥들 저기 뭐 전화해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이러고 있다며 왜 억울해? 근데 지지율 역대 최저라며 우리 근혜 누나. 그렇지. 그래? 근데 그 지지율을 과연 신경을 쓸지 안 쓸지가 참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정부 이름 멋지더만 박근혜 정부. 그래 뭐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고. 자 뭐 있나 이제 없지? 없죠. 거기까지 합시다. 그럼 본방송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저번 주에 예고했던 대로 두산 특집을 합니다. 와이로 없이. 와이로는 오지 않았고. 예. 너 우리 팬이 한 명이 저기 우리 박 회장님한테 트위터를 날렸다. EJ 아시냐고? 블락당했다. 바로 블락당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참 답답하냐. 아니 얼리 어댑터라 그러더니 말이죠. 이런 걸 좀 할 때 쿨하게 그지?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걸 쿨하게 해주면 좀 와이로 좀 주고 하면 우리가 마사지 삭삭 해주고 서로 윈윈 아니야. 답답하네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망칩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산 특집인데 2주 연속이네요. 저번 대우 특집에 이어서 재벌 특집은 그런데 요까지만 두산까지만 하고 좀 당분간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 젊은 오너가 있는 데를 찾아봐야겠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와이러를 줄 수 있는 아. 기아 자동차 이런데 오. 저 젊은 오너가 있는 데를 한번 찾아가지고 오케이. CJ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뭐야 저기 정용진 씨가 쿨해. 그러니까 CJ 뭐 이렇게. 야 지금 머리 아니야, 아프다 뭐 거기도. 신세계. 신세계 쪽. 거기도 머리 아프다 지금 이마트 노조랑 뭐. 신라 호텔을 건드려 볼까? 아. 뭐좀 그렇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본격적 방송 들어가 봅시다. 두산하면 제작 생각나는 게 뭐야? 두산 그 저 야구 나 오늘 이거 하기 싫었어 솔직히. 내가 무슨 말해도 욕 먹을 것 같더라고. 왜? 내가 그 어디야 그 MLB 파크에다가 이제 방송 이거 할 거다 딱 썼어. 했더니 누가 리플을 뭐냐면 LG 팬이라서 두산을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럼 난 내가 롯데 팬인데 롯데 왜 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니 있어. 씨. 이거는 두산 베어스 특집이 아니라 두산 특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오늘 얘기하기 좀 껄끄럽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두산하면 요즘 이미지가 좀 좋아졌어. 원래는 되게 그 기업 자체가 좀 딱딱한 이미지가 많았는데 네. 이 박용만 회장의 아주 적극적인 블록과 블럭과 이런 타워 트위터 뭐 이런 게 좀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좀 젊은 이미지 네. 기업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오늘 다룰 거 많이 있지만 두산은 그 한국 기업 역사상에서 그 기업 전반적으로 불매 운동이 2번이나 일어난 회사입니다. 자 이거 오늘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박사. 뭐 두산 하면 오비 맥주지. 뭐 유명한 맥주 많잖아. 뭐 예전에 오비 맥주 여기에서 브랜드 많이 나왔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우리 처음에 천안 내려가서 녹음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 그때 우리 세작 와서 얘기했을 때 그 건축학개론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치 아주 어설프게 영화 평론 같은 거 해보려다 망했죠. 네. 그 BGM에 기억의 숫장 나왔잖아. 전람회가 부른 거. 좋지. 전람회 멤버 중에 베이스 치던 분이 서동욱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 두산 상무래요. 두산 상무래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아까 세작이 애써 외면했지만 두산 베어스. 네, 몇 번 노래 불렀는데 빰빰 두산 빰빰 베어스 나나나나나나나 베어스 부르면은 일단 상대팀은 짜증이 나. 왜냐하면 두산이 찬스일 때 이 노래 부르거든. 하지마. 아주 노이로제 걸려요. 그래요. 뭐 유명한 선수 많잖아. 예전에 뭐 박철순, 뭐 신경식, 뭐 김우열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고 아마 두산 출신 선수들이 꽤 많이 대만 쪽으로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팀은 구설수가 좀 많이 나왔네. 뭐 그거 좀 그런 거 생각 많이 나네. 범죄두. 나는 막말해 씨 두산 팬들 야, 들어. 야. 범죄두 뭐 어때? 아유 뭐 간통 음주운전 뭐 많지 뭐. 아유.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그게 두산 하면 생각나는 그거야? 네. 알았어. 그러면 자 가봅시다. 두산에 대한 단상은 거기까지 하고. 두산그룹은 그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네. 박승직이라는 사람은 1864년 6월 22일생입니다. 음력으로. 네. 그래서 뭐 두산산업의 창립 기념일이 이 사람의 생일을 따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나 근데? 거의 그렇진 않을 텐데 몰라.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 그래서 출생은 경기도 광주군 탐벌리 숫가마골에서 태어났는데. 탐벌리의 탄자가 워낙에 수치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수출 많이 생산했다고요. 그러니까 탐벌리에서 태어났는데 예. 그 일명 숫가마골이라 그랬어. 태어났고. 오케이. 아버지 박문회, 어머니는 허씨였는데. 그러니까 밀양박 씨입니다. 부마공파. 이게 왜 부마공파냐 하면은 박승직의 선조인 박갱이란 분이 있는데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 정종이죠. 정종의 큰딸 지충공주의 남편으로 들어갑니다. 즉 부마. 예, 부마 도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마공파라고 그 파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저씨 나왔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네, 박문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박문혜는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었어. 그런데 박문혜의 지인 중에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씨네? 그러니까 당시 민비가 집권할 때지. 그러니까 그렇죠. 민비가 그 자기 친척
민씨 성만 가지면 전부 다 한 자리씩 다 줬잖아. 네, 그것을. 쌍년 특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민영안이 그래가지고 해남 군수로 가게 됩니다. 땅끝 마을. 땅끝마을 해남. 해남 군수로 가게 되는데 박문혜랑 친분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민영안이가 박문혜한테 당신 아들들 중에 박승직이 여기 똘똘한데 내가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뭐 요즘 말하는 비서 같은 거 있잖아. 뭐 네. 이게 문서 처리하고 뭐 이런 걸 좀 쓰려고. 음.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해남에서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박승직이가 그 나중에 그 처음 사업을 배우게에서 하거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지금 회장이 누구지? 박용만. 박용만이가 배우게에서부터 해남까지 걸어서 막 가는 행사하고 막 그랬었어. 아이고. 2004년 11월부터 했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해남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러니까 해남에서 장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장사를 그러니까 해남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장돌배기지. 그렇죠. 장돌배기 식으로 네. 보부상 음.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장사를 했냐면 석유 그러니까 그 호롱불에 불 붙이는 거 있잖아. 석유 판매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75냥을 주고 사가지고 115냥으로 팔았어요. 마진율 괜찮은데. 40냥 정도를 벌었지. 네. 그래서 벌었는데 번 돈을 가지고 또 큰 장에 가서 이제 또 물건을 사서 팔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 피륙 장사를 만납니다. 피륙 장사가 뭐냐면 그 뭐 가죽, 소가죽 뭐 네. 이런 거 파는 사람 있잖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박승직이한테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이게 피륙 장사인데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네가 내 걸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 대신에 네가 팔아라. 그래서 얼마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피륙 장사가 120냥 달라 그랬거든. 그런데 박승직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15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 115냥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라도 줘. 해서 갖고 가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버냐면 500냥을 법니다. 그러면 거의 한 4배 뻥튀기였지. 4배. 상당히 많이 벌었지. 이래서 장사라는 게 이렇게 또 큰 돈이 되는구나. 농사 백날 져봐야 뭐 자기 아버지 봤잖아. 농사 그렇지. 백날 져봐야 뭐 있어? 땅은 빌어먹고 사는 거지 그냥. 유통을 통해서 또 돈 냄새 그러니까. 맡았구만. 그래서 1882년부터 본격적 장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장돌뱅이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그 면포 장사로 시작하는데 일반 그 아낙네들이 집에서 만든 그거를 배틀로 만들어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뭐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보부상에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다음에는 그 쪼랑말을 한 개 사가지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9년에 260냥을 주고 종로 4가 92번지 배옥의 집을 삽니다. 이 터전이 처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배옥의 거상이라고 불렸습니다. 박승직. 1896년에 박승직 상점을 개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목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박승직 상점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공원이 돼 있고 두산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그래요. 그래. 탑 아래에는 네. 타임캡슐이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하고 있어. 집안 챙기는 게 꽤 끈끈한데. 그러니까 그 두산이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오래됐거든. 맞아요.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05년에요. 일본의 메가다 쇼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화폐 정리 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는 은, 엽전 인정하지 않고 일본 돈 쓰라는 거네. 일본 돈 쓰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고요. 이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 경제를 완벽히 제압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다. 무슨 뭐 화폐까지 내선일체요? 뜨거운 음모가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조선의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 상인들 중 상당수가 파산을 해버려. 이 자리에 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한 거지. 그렇게 그래서 화폐 먹으려고. 정리 사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승직이가 이에 대응하려고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을 우리끼리 좀 뭉치자, 모아자 이래서. 그래서 광장 주식회사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라 그래요. 야, 광장이면 거기 아니야? 광장 시장 거기 동대문. 지금 그래 지금 동대문 시장 자리야. 그래. 그래서 동대문에 두산타워가 있나 두타? 그건 모르겠고. 이때 그 광장 주식의 자본금은 78,000원이었고요. 대주주는 26명. 그래서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럼 이때가 거의 국내 최초겠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다니.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 광장 주식회사가. 근데 일본인들은 미에이 판매 동맹을 맺고 미쓰이 물산의 위탁 판매를 맡겨 포목 수출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어했던 박승직은 또 공익사라는 걸 만듭니다. 역시 이것도 주식회사인데 이 공익사라는 회사가 야로가 있다는 거야. 이 야로가 뭐냐면은 박승직은 니시하라라는 일본인을 알선책으로 두고 일본의 이토 추상사 몇 번 얘기 나왔죠. 여기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서 1년 만에 자본금이 2배가 돼요. 이토 추상사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증자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이토 추상사는 이 회사의 주식을 반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승직은 딸랑 20분의 1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건 어떻게 됐냐? 이토 추상사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겁니다. 1919년에 만주 공익사를 설립하는데 이토 추상사가 자기들이 대주주인 것을 강조해서 만주 내 모든 사업권을 요구합니다. 박승직이 뭐 용쓴 재주 있나? 이토 추상사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나중에 박승직이 친일 임명사정에 이름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토 추상사가 만주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것과 창씨 개명을 한 일 때문입니다. 창씨 개명 뭐라고 했어? 미키 쇼쇼크.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상점 이름 박승직 상점에서 이름도 바꿔 뭐 미키 상점으로 바꾸게 됐어.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친일 이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혁명의 발기인 겸하고 상담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 조선총력 조선연맹의 평의원으로 참여해서 일제 총력전 체제에 협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일 임명사전에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일 활동도 하긴 했다고 해요.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광문사에 70원을 기부해서 그 국채 보상 운동에 써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채 보상 운동은 1905년 뭐 전후해가지고 한일 강제 병합이 됐던 19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일제 강제 병합된 다음에는 친일 활동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박 회장님 우리한테 와이를 줬으면은 친일 싹 빼고 국채 보상운동만 얘기해줬을 거 아니야. 답답한 양반아. 모기업 만드신 분은 국채 보상운동을 했던 분이야. 그렇지. 왜? 친일 이야기 쏙 빼고. 그렇지. 마사지란 건 이런 겁니다. 기야 잘 들어. 그리고 이 박사가 계속 말했던 이토추 상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그 누구야? 롯데? 아니야 어디서 했지? 머리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토추 상사 세지마 류조. 세지마 류조. 류조가 초고속 승진해서 회장이 됐던. 그렇죠. 거기가 이토추 상사. 그러니까 이토추 상사 계속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게요. 그렇고 1905년도입니다. 박승직의 나이 41세.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요. 첫째, 둘째 부인하고는 사별했어요 모두. 그래 뭐 결혼을 세 번째 하는 건데 세 번째 부인은 정숙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당시 나이는 19살. 아이고 몇 살 차이야? 이 작가 눈이 번쩍하는데? 부러운데. 그래서 46세에 첫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박두병이야. 지금 우리 박용만의 아버지. 이 박두병이 두산 100년의 역사를 갖다가 시작시킨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박두병 회장은 그 부친 박승직부터 물려받은 포복적 아까 얘기했던 박승직 상점을 두산이라는 그룹으로 탄생시킨 장본인이고요. 자 보면 동양맥주, 동산토건, 한양식품 현재 그 두산식품이죠. 통신사도 있어요. 연합통신으로 흡수됐고 그다음에 현두산유리 다 이게 박두병 회장의 손에서 틀이 갖춰졌습니다. 박두병 회장은 1910년 아까 얘기한 대로 4남 6년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친의 사업을 계승을 받았고요. 69년도에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을 했을 때 장남인 용곤 씨를 제쳐주고 정수창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 처음으로 전문 경영인을 이제 등용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죠. 좀 두산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자기가 혁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게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집안의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병 회장은 그 와이프 그 명계춘 여사예요. 이 사이에 6남 1녀를 뒀습니다. 장남은 박용곤 전 명예회장, 그다음에 박용호 명예회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성 씨, 그다음에 박용만. 이 사남은 두산그룹에서 있었고요. 원래 그 사남에 박용현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서울대 의대 교수를 했었죠. 나중에는 다시 두산 들어왔었고요. 막내 박용옥 씨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박두병 회장은 이 스타일이 좀 있었어요. 그 자녀 혼사를 인위적으로 엮거나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있었어요. 선친의 유언이 정치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박두병 씨의 사동가는 평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동딸이었던 용현 씨를 1957년에 가정을 출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남편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장남 박용곤 전 명예회장은 그 동생의 소개로 그 이관재 씨의 둘째 딸 응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 응숙 씨는 이화여대 출신의 재원입니다. 이화여대 출신이고요. 왜 웃어? 응, 아니 그냥 이대로해서. 그 이때 이 박두병 회장 특이한 게 있어. 며느리감이 딱 결정이 되면 선수 미행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씨 그 뭐 하는 거야? 그 행동 거지를 보고 흡족했다는 그런 후문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두산을 얘기할 때 나왔던 형제의 날을 일으켰던 그 예전 고 박용호 명예회장은 최금숙 씨하고 미국 유학 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용성 회장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출신의 김영 씨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다음에 영희 씨는 삼성물산 사장을 지냈던 김선필 씨의 딸입니다. 그다음에 사남 아까 얘기했던 그 의사였죠. 예. 박용현 씨는 이대 나온 엄명자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하죠. 이제 박용만 부회장은 지금 회장님이죠. 이 양반은 그때 예전에 증권협회 회장인 강성진 씨의 장녀 신혜 씨하고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박용욱 씨는 이건 씨의 장녀 상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자, 이 보면은 박두병 가문과 직접 연을 맺고 있는 사돈들은 특별히 화려하다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돈들의 사돈을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보면은 뭐 특이한 것만 좀 볼게요. 박두병 씨의 오남 박용만 부회장의 장인은 그 육사 출신은 저기 어디야 김복동. 그다음에 그 한일화성 창업주인 김한수. 그다음에 노태우 가문하고도 닿고요. 육남인 박용욱 씨하고 나가면은 전 국방장관이죠 주영복 씨하고도 만나고 있습니다. 뭘 뭐 그렇게 사돈으로 가면 존나 복잡해지고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와이를 받았으면 이것도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줄 수 있었겠네. 포장하지. 아유, 중간에 이쁘게. 끊어내지. 아주 이쁘게 포장해주지. 예. 아 근데 그 박승직이 박두병을 굉장히 애지중지했대요. 그 나이 40 넘어서 얻어선 처다들이 예. 그러니까 뭐. 그 어린아이한테 산상구에 과메기고 아니 그때 당시에 되게 찾기 힘들었어요. 유치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도 유치원 보내기 힘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유치원. 그때 유치원을 보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승직 그분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박두병을 어릴 때부터 연동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박승직의 부인인 정정숙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 예, 여기가 또 집안에 또 종교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박승직이 개종을 합니다. 1963년에 정정숙 여사가 임종을 하는데 유언으로 얘야 성당에 다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유언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산은 지금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산 창립 100년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했다고 해요. 아니 나도 개인적으로 세례도 받았고 청년연합회장도 하고 뭐 지구활동도 하고 했는데 차라리 두산에 원서를 걸 그랬네. 야, 뭐 같은 종교라고 붙여주냐? 참씨. 아 근데 마주항 아나? 와인 아닌가? 예. 마주항 여기 저 두산 쪽 그 저 동양맥주 그쪽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런지 두산 그룹에서 무슨 포도 농장을 되게 크게 한대요. 마주왕을 만들려고 포도 농장을 한 거야.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음. 왜 천주교 미사 볼 때 와인 음. 쓰잖아. 저기 포도주 쓰잖아.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뭐 그리고 그래? 일떡 놓고 예수님의 몸이요 해서 이제 몰라. 찍어 이제 마시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성체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 종교학 전공자가 씨발 뭘 더듬고 지랄하고 있어. 제가 있어요. 성체의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하도 예전에 성달 다녀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두산에서 현재 미사 때 쓰이는 그 포도주를 전부 다 대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마주왕 하면은 아우 와인 되게 안 좋아요. 막 싸구려 아니야? 아니야. 마주왕 당시로선 좋은 무슨 와인이었어. 칠레 와인이 짱이네, 뭐 프랑스 와인이 짱이네 그런데 마주왕에서 대주는 그 미사주는 정말 최고의 품질을 가진 미사주 저기 와인이라고 합니다. 나 예전에 그 어디 시골 가가지고 그런 그 포교 활동 같은 거 했었거든 교회 다닐 때. 예. 그때 그 일반 교회에서도 포도주를 써요. 네. 그 세례할 때 네. 없는 거야.
그래서 급해가지고 그 포도맛 환타 있지. 그거랑 시골 막소주랑 섞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잠깐 났어요. 그 하여튼 뭐 마주왕은 네. 당시로서는 처음에 마주왕 만들 때는 그 고급 이미지를 하려고. 당시 우리나라가 뭐 와인이 없었잖아. 그치 와인 먹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가격도 좀 고가로 쓰고 그랬어. 뭐 네. 요즘은 뭐 그냥 싸구려 이미지가 있지만. 네. 그래요. 정정숙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해봅시다. 1915년 4월에요. 두산그룹 역사를 바꿔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박가분의 탄생. 박가분. 박가분이 뭐냐? 화장품이야, 화장품. 네. 뭐 동동구리무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다 동동구리고. 동덩그리고 동덩그리고 아. 막 그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래. 메고 다녔잖아 그거 팔라고. 구리무는 크림이고 예. 이거는 분. 예. 그러니까 박 씨가 만든 분이라고 박가분이야. 박씨는 메이크업 베이스 뭐 그래. 그런 건가? 네, 그렇게 되네요. 박가분인데 처음에 예. 이 정정숙이가 박가분을 만들 때는 그 박승직 상점 뭐 포목 팔 때 끼어 팔기 뭐 그런 거였어요. 뭐 많이 사면 보너스로 뭐 서비스 드려요. 뭐 하나 이러고 드릴게요. 그리고 주는 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서비스가 더 잘 팔리는 거야. 아니 뭐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폭발적 인기가 정말 박가분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조선에서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포목은 필요 없고 본 물건 필요 없고 서비스 달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지. 두산그룹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박가분 그림 있어요. 아 그래? 네, 있어요. 그래서 1920년 8월에요. 5년 만이지 만든 지 예. 여직원만 3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박가분 만들라고 완벽한 대성공을 거뒀어요. 1936년 조선일보 1월 10일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였냐면 박승직 씨의 공익사가 유명해진 반면에 아까 공익사 얘기했지? 네. 또 한 가지 그로 하여금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건너방 아가씨들에게 가장 친한 화장의 동무 박가분이 그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소개할 정도야. 어느 정도 팔렸나 그럼 하루에 10,000개. 야 이때 당시 만 개면요? 최대는 50,000개까지 팔렸다 그래요. 야 그럼 조선의 모든 그 이때 당시 여자분들은 다 이걸 다 썼다는 박가분 거 아니야? 말았다 보면 돼. 그래서 이 당시에요. 박승직 상점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가분의 엄청난 히트로 그걸 상쇄시키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1926년에요. 경성시내 법인업체 자본금 규모를 보면요. 박승직 상점은 총 16개사 중에서 11위였어. 밑에 있었잖아. 이 정도로 좋지 않았어. 경영 성적이. 그런데 박가분이 대히트를 치면서 이거를 다 상쇄시키게 되죠. 야 두산은 화장품 회사구나 그러니까. 박가분 때문에 쓴 거야. 그러네. 당시 신문 광고를 한번 봅시다. 참 곱기도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향수도 일이 없습니다. 박가분을 항상 바르면 주근깨와 여드름이 없어지며 잔티가 없어 피부가 고와집니다. 야 청와대 신문 목소리인데 이거. 이거는 당시 광고는 신문 광고밖에 없었으니까 당시 신문 광고에서 이렇게 광고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가분이 이렇게 히트를 치니까 일본제하고 프랑스제 화장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때부터 외산. 외국산 화장 지금으로 치면은 SK2 인마 SK2. 이렇게 물 건너온 외제 화장품이 들어오니까 네. 박가분이 씨발 판매가 안 되는 게 시작해. 작살나지.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박가분 속에 납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 바람에 거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판매가 부진하게 되고 결국 생산한 지 22년 만인 1937년 생산이 중지되었습니다. 아니 이때 뭐 신여성 얘기 많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화장품을 많이 쓰진 않았을 텐데 거의 박가분이 화장품을 독점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당시에는 뭐 기술이 뭐 있겠어. 싸게 그냥 그렇죠. 뭐 사실 지금도 화장품 원래 그 원재료는 얼마 안 한다 그러잖아. 예. 그럼 그렇잖아. 얼마 안 해. 이것도 뭐 그럼 뭐 어디 뭐 갈아갖고 뭐 썼겠지 뭐. 그렇지. 그런데 당신 그 시골 아낙네들이니까 다 얼굴이 시커맸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거 허옇게 뭘 바르면 바르면 하얘지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박승직 상점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1930년대 들어가지고 다시 치고 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바로 그 두산의 실질적인 그 역할을 했던 박두병 씨가 상무 취재역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자, 박두병 씨는 1932년 이 조선은행 이게 한국은행의 전신입니다. 네. 여기 입사해서 4년을 일한 뒤에 아버지 회사로 들어왔는데 박두병 씨가 회사를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출근 시간 엄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판이었거든. 뭐 그런 게 있나? 뭐 주먹구구로 그냥 그치. 뭐 왔다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뭐 그치. 놀고 뭐. 점심 먹으러 회사 왔다가 저녁 먹기 전에 집에 가고 뭐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출근부를 만들었어.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즘도 뭐 어디 회사 가면 다 출근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100년 전에 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래서 두산이 야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이때 야구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야구부 등을 창설해가지고 사원들 이렇게 운동도 같이 시키고 이런 게 좀 있었고요. 1940년대부터는 야유회, 등산회 이런 거 해서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킵니다. 이 당시로는 획기적인 거지. 어이, 그렇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야유회 하고 이런데. 그렇지. 이런 거 하는 거 그 아버지 박승직은 싫어했다더라고. 근데 박두경이 밀어붙여가서 한 거야. 자 근데 실제로 박승직 상점의 매출이 늘어난 거는 이 박두병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고 당시의 인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소득의 증가 또는 그 누차 얘기했던 물가 상승 등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승직 상점은 해방이 되고 나서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 아까 조선은행에 입사했다 그랬는데 보통 이 박씨들이 다 이랬어. 다 은행에 한 번씩 갔다 오죠. 우리 지금 현 박 회장도 은행에서 옛날에 일했던 데 있었거든. 다 이렇고 또 그 전공이 그 이 양반은 그 거의 다 박씨 일가가 거의 다 상대. 상대 맞아, 출신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장사꾼으로 키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나와 그 박영만 회장이 그 두산 100년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사실 그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 여기서 자기네 어떤 이 회사에 대한 핵심 그 코어 단어를 몇 개 얘기할 때 자기네는 장사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인터뷰에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작의 말을 좀 결론 종합하면 박두병이가 들어오면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꼭 박두병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여건과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박두병은 해방 후에 기린 맥주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린 맥주가 1933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일본 기린 그렇죠? 그럼 일본 기린이지. 씨발 뭐또 있냐? 아, 어디 그렇구나. 중국 기린도 있나? 그런가? 들어왔는데 당시 주식은 한 주당 50원이었고요. 모두 6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6만 주 중에 한국인 주주는 딱 2명. 각기 200주. 그러니까 6만 주 중에 400주만 한국인이 갖고 있었어. 한 명이 삼형사 창업주인 김현수.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 김성수의 동생이지. 김현수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박승직이었습니다. 그래가 일제가 이제 해방 후에 물러났지. 물러나고 공장이 비어 있으니까 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유의한 조선인 주주 박승직하고 김현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좀 지배인을 맡아달라. 니네가 주주니까. 그런데 김현수는 거절하고 박승직은 나는 나이가 좀 있고 우리 아들을 시켜라 해서 그때부터 박두병이 지배인 겸 관리자로 기린맥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산과 오비 맥주의 시작이야. 그렇죠. 여기 오비 맥주 시작이야. 아까 해방이 되고 박승직 상점이 문을 닫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두산은 그 1세대 가게는 끝났고 여기서부터 박두병의 맥주 회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는 그 두산의 본질은 기린 맥주네. 그렇지. 여기도 적산이네. 적산이지. 이거 이거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1946년에 재밌는 거는 1946년에 그 정정숙하고 박두병의 부인 명계춘이 운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운수업을 하는 거예요. 와, 집안이 다 장사꾼이야. 아니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 게 이 며느리들도 이 경영에 많이 관여를 해요 보면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정정숙이는 한 방 더 때렸잖아 바꿔분으로. 그렇지.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운수업을 시작하는데 포드 승용차 한 대, 그다음에 트럭 한 대로 시작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한 대씩 더 샀다 그래. 그렇지만 전쟁이 터지고 사업을 중단했는데 이 운수업체 이름이 바로 두산상회였어. 두산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승직이가 한 말 모아서 산처럼 크고 높아지라는 뜻으로 아들내미 매산자. 아들내미 박두병의 두자를 따가지고 두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20일 날을 창업주 박승직이 86세의 일기로 사망하고요.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났지. 네.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요. 당시에 원조 물자의 그 운송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막 서울에서 미군들의 원조 물자가 각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뭘 싣고 가? 트럭이나 뭐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트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차 오케이 해가지고 박두병이 운수사업에 또 뛰어듭니다. 이게. 야, 그 감은 좋구나 확실히. 또 자기가 운수사업 해봤. 그렇지. 그게 있으니까. 가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3억 5천만 원을 융자를 받고요. 어이구 많이도 받았다. 트럭 14대를 불화받습니다. 야, 이때 당시 이 돈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것도 막 불하잖아. 예. 다 이렇게 은행 도움. 예, 그치.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이렇게 은행 도움 받고 나라 도움 받고 큰 거야. 음. 뭐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 예. 그런데 당시 원조 물자 운수업체는요 전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3 모터풀이 두산상이었고 제1 모터풀은 대한통운. 대한통운이에요. 그 대한통운이 그때부터 이렇게 운수업계 날리게 되는 거죠. 아주 꽉 잡고 있잖아 대한통운이. 그렇지. 옛날에는 더 심했지 요즘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운수업체 이름을 역시 그 두산상해라고 계속 갖고 가는 거야. 네, 박승직 상재원 사라지고 이제 주식회사 두산상해가 탄생하는 거죠. 두산의 시작이구나. 이제 두산 시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박두병은 서울 올라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그 동양맥주 이제 자기가 하던 거, 자기가 지배인으로 했던 거, 지배인으로 이거를 했던 정식으로 내 걸 만드는 거야. 적산이지. 이걸 정식으로 불아받는 건데 그렇죠. 김현수한테 먼저 찾아가요. 김현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동양맥주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김현수가 그래? 자네가 하고 싶으면 나는 참여 안 할게. 네가 해. 이래가지고 공개 입찰이지만 단독 입찰. 공개 입찰인데 두산 혼자 써냈어요. 그래서 34억 1,366만 6,360원에 동양맥주 주식회사를 불아받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상호가 신라, 계림, 기린 같은데? 동양 예. 세 가지 후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동양을 선택해가지고 동양맥주로 결정되었죠. 영어로 하면 뭐야 동양맥주? 오리엔탈 브루어리. 예. 동양맥주. 오비맥주. 오비맥주. 원래 만주에 동양맥주라고 있었어. 원래 있어가지고 동양으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만주에 있던 회사는 워낙 작은 회사여서 에이 뭐 그냥 동양으로 하자 이렇게. 그런데요 방금 불화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돈도 저리금융 나라에서 싸게 빌려준 거야. 네. 그 다음에 장기상환 이게 아마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갚았을 건데. 그러니까 돈 졸라 빌려주고 야 맥주사 회사 차려가지고 벌어서 갚아. 얼마나 좋아. 누가 못해 이거를 씨발 나도 할 수 있겠다. 좋겠다. 야 우리도 해줘봐. 우리도 그다가 또 뭐야 세제 감면. 야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두산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52년 5월 22일 동양맥주가 창립 기념일이라고 해요 이날을. 근데 이 동양맥주는 지금의 두산의 모태그룹 엄마 그룹이 엄마 회사가 되는 거지. 모기업이라고 하죠. 예. 어디 맥주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기억나는 맥주 회사 있나? 뭐 크라운하고 오비가 그렇죠. 크라운하고 뭐 오비잖아. 조선맥주. 조선맥주. 그리고 나중에 진로가 뛰어들죠. 쿠어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카스가 그거 지금 옛날에 한독 맥주 있었다. 한독 맥주. 오, 너 별거 다 안다. 그래서 조선맥주하고 동양맥주가 맥주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동양맥주가 조선맥주에겐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런데 동양맥주가 1958년에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57%. 그리고 조선맥주가 43%. 예, 조선맥주가 43%. 그렇게 돼가지고 역전이 됩니다. 예. 그럼 58년에 처음으로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예, 58년에 처음 뒤집어지죠. 조선맥주의 대표적인 상표가 아까 얘기했지만 크라운, 동양맥주가 오비맥주죠. 그래서 별별 맥주가 나중에 다 나오잖아. 뭐 무슨 뭐 카프리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오잖아. 근데 처음에는 오비하고 크라운만 있었잖아. 그랬죠.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오비 맥주가 슈퍼드라이라는 그 제조공법으로 해가지고 맥주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비에는 이현세가 찝차 타고 이제 그 와더 원더풀 월드 나오면서 이제 그 오비가 좋습니다. 오비 슈퍼드라이. 그리고 저기 크라운 맥주 슈퍼드라이는 여기 노주현이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케네프 맥기 트루 더 나잇 뭐 그런 노래 해가지고. 좋은 맥주 광고는 다 그 팝을 깔았네. 화면으로. 좋은 장소엔 크라운 슈퍼드라이가 있습니다. 하고 노주현이 광고를 했던 게 있어요. 그 유람선 같은 데 타고서. 그리고 나중에 또 맥주 나온 게 라거. 랄랄라. 이건 유명했지. 시원한 거 주세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스타우트, 카프리, 기타 등등 이제 맥주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스가 끼어드는 거죠. 나는 근데 맥주 CM 하면은 오비는 저거야. 뭐 사람이 좋다. 오비가 좋다. 그거 유명했지. 친구는 뭐 오래 뭐 하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데. 그 광고가 좀 인기가 되게 있었을 거야. 슈퍼드라이 전에 훨씬 전에 있던 그 진짜 그 오비베어스 곰마크 딱 그 맥주 들고 있는 그 트레이드 마크 쓸 때 그때 광고예요. 그건. Of the smiles we left behind. Smiles we gave. 크라운 슈퍼드라이가 있어 도시의 밤이
더욱 화려해진다. 깨끗한 맛, 깨끗한 맥주. 크라운 슈퍼 드라이. 크라운 슈퍼드라이와 함께 화려한 밤. 크라운 슈퍼드라이. 새로운 맛의 맥주 오비 슈퍼 드라이. 강한 찬맛, 깨끗한 끝맛. 오비가 완성한 고발효 드라이 공법. 이것이 본격 드라이. 오비가 좋습니다. 오비 슈퍼드라이. 라거 주세요. 잘 익은 맥주 주세요. 이제 맥주도 맛을 보고 고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전부터 이제 그 술집, 찻집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술 팔리는 거 보면 크라운, 그러니까 오비만 나가다가 떨어지면 크라운을 내놨어. 그럼 손님들이 싫어해. 그때는 쓰다고. 오비가 아도였지. 거의 아도 찍었지. 최고였지. 근데 이게 원인을 보면은 1970년대 말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가 시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에 우리 또 술 좋아하니까 맥주 많이 마시고 운동 끝나고 또 목 타니까 맥주 마시고 그리고 퇴폐 향락업소 늘어나니까 거기서 또 맥주 마시고 그리고 외국 문화 들어와서 외국 사람들 왜 병맥주 들고서 얼레 하고만 맥주 마시고 그런 거 들어오니까 또 맥주 마시고 그러면서 점점 맥주가 풍기 현상이 생겨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예. 아니 나라님이 막걸리를 먹는 이 타이밍 맥주를 처먹고 앉았어 이런. 아니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맥주 공장을 돌려도 맥주가 모자란 거야. 자 봅시다. 1971년 술 소비 시장을 보면은 막걸리가 술 시장의 77%를 차지해서 1위. 와, 씨, 막걸리가 좋아. 77%야? 왜냐면 나라님이 먹잖아. 시끄러 이씨. 잖아. 그 노동복 입고. 그리고 2위가 소주 11.3%. 야, 요즘하고 완전 다르네. 그러게요. 맥주는 5.3%였습니다. 그런데 8년 뒤인 1979년 딱 가면은 1979년에 11.6 있었죠. 막걸리가 여전히 51.5%로 1위였는데 맥주가 23.3%로 5배 가까운 신장률을 보입니다. 오우. 그러니까 맥주 공장 확장, 신설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생긴 회사가 동산토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두산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비 맥주 회사가 맥주 그 붐이 일어나니까 맥주 공장 더 지어야 되니까 또 건설회사 만들지. 그렇지. 맥주 공장 지으려고. 맥주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데 또 수리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씨발 다른 기업 맡기면 아까워. 내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특징이지. 그렇지. 밀어주기. 밀어주기. 우리끼리 돌려먹고 이거 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회사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오케이, 그게 이제 동산토건이라는 회사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동산토건은 초반에는 맥주 공장 재보수나 동양맥주 관련된 공사만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 12월에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 신축 공사를 끝발나게 해준 다음에 외환은행 마산, 대전, 구미, 인천 같은 지점 그리고 한국은행, 조은행 같은 금융기관 신축 공사를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저리로 돈 받고 은행을 지어주고. 아도 찍어서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저기 세작 분당 살았었다고 얘기했죠. 그랬죠. 저기 정자동 가봤죠. 가봤지. 거기 두산 위브라고 아나? 알지. 위브가 또 두산건설이다. 대표적인 그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아파트까지 짓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저 국회 도서관도 두산에서 지었을 걸? 그리고 서울대에도 두산이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또. 나는 요즘 잘 나가.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모기업은 맥주야. 네. 맥주가 대표 회사인데 맥주뿐만 아니고 청량 음료 시장에도 뛰어듭니다. 자, 탄산 들어간 음료도 또 이제 확장이 되는구만. 근데 이거는 박두병의 장남 박용건이 아버지한테 건의한 거야. 아버지 청량음료 만듭시다. 오케이. 그러네. 그런데 박두병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어떤 DNA가 또 그러네.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한테 건의하고 한번 얘기해서 아버지는 반대하고. 근데 결국은 해갖고 성공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장사꾼 집안이니까. 그렇지. 감은 좋네 이런 거. 감 좋고 또 이게 저거 이게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지. 네.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박두병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용건이가 왜 밀어붙였냐면
박용곤은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학교 어디였어? 워싱턴 대학 상대 출신이야. 워싱턴 대학의 상대 뭐라 그래? 상대라고 하면 안 되잖아. 경제학, 경영학, MBA? 상경대. 그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햄버거, 콜라 이걸 전화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저게 곧 들어오겠다. 야 이거 돈 되겠는데? 뭐 애들 다 콜라 처 마시니까 돈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 청량음료가 반드시 성공할 거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밀어붙였지. 그래서 그의 나이 34살입니다. 34살에 34살이 1968년이죠. 코카콜라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I feel coke 나는 느껴요 뭐야 코카콜라. 이것도 뭐야? 그토록 시원한 걸 원할 때 그것뿐 목말라 애타게 찾는 것 당신이 항상 즐기는 맛 그것뿐 코카콜라. 코카콜라 CM은 또 CM 잘 만들어 얘들. 너네 코카콜라 라이트라고 그 저지방 그 저칼로리 그거 아나? 아우 그때 그 여자 등짝에 여자 등판 훤히 보이는 옷 딱 땡기는 그 광고가 처음 났었어요. 아우. 지금 이 순간 코카콜라 콜라 라이트. 콜라의 참맛으로 저 칼로리로 이 새끼가 이제 딱 쌍으로 이게 34살입니다. 한양식품 한양식품 사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971년에는 환타를 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은 계열 회사지. 두산에서? 두산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한타는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렸어요. 경쟁 상대는 럭키 음료의 썬업. 그다음에 유명하지 동아지약의 오란시. 하늘에서 달을 따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시 뭐 있죠. 오란시 유명한 거. 그다음에 나중에 롯데칠성의 미린다가 나와. 미린다는 나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롯데칠성이랑 그 한양식품이랑 거의 막 붙었었지. 왜냐면은 롯데는 칠성 사이다 있었고, 그렇지. 한양식품은 킨 사이다. 킨 사이다. 그리고 한양식품이 코카콜라가 있으면 롯데는 펩시콜라. 펩시콜라. 그리고 한양식품의 한타, 롯데는 미린다. 이래가지고 존나게 싸웠어요. 자 이거 팁 하나 드리면 그 얼마 전에 처음처럼이 그 롯데로 넘어갔잖아. 네. 이거를 방어하려고 진짜 개생쇼를 했거든. 근데 롯데에서도 뭐라 했냐면 저거는 사오는 거고 먹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 영업 이사급부터 조져가지고 들어왔어. 그래. 참 두산과 롯데의 음료 전쟁 그럼. 대단했네. 음료 전쟁은 대단했고, 근데 또 이게 재밌었는 게 사이다는 롯데가 앞선 거 아니야. 7성. 그렇죠. 킨이 어따시 떼들어 앞으로 게임이 안 되지. 우리 식당에서 킨 갖고 오면 에이씨 뭐 7성 줘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또 콜라는 코카콜라가 압승이지. 그렇지. 그래서 식당 가면 재밌는 게 있었어. 그 원래 냉장고를 식당에 주잖아. 그건 뭐냐면은 그 음료 회사에서 냉장고를 주는 거는 우리 제품 써달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롯데에서 냉장고가 들어가면 칠성이랑 펩시를 넣는다고. 그렇죠. 근데 손님들이 콜라 찾으면 코카콜라 달라 그런다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식당 전쟁도 영업사 올 때만 시계트 떠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많았어. 그래서 콜라는 코카콜라 받고 사이다는 칠성 받고 양아치 짓 하고 그랬지 식당 사장님. 아니 우리 집도 대단했어요.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펩시는 펩시는 안 나가. 뭐. 심지어는 우리 엄마도 펩시 드시면 맛이 좀 덜 단데 이러시는 거야. 그 와중에 버틴 혜태는 참. 혜태콜라. 콤비콜라. 야 콜라 동기 815 기억나니? 나 군대에서 그거 마셨는데 그래도 환타 계열은 써니텐으로 버텼잖아 또 혜태가. 써니텐이 있었네. 제대로 버텼지. 네, 참 콜라 마시면서 우리 저 애국심을 가지고 처 마셔야 되고 815 콜라 또 맛도 없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판매가 부진했다 그랬어. 환타가. 1974년에 들어가서요. 환타가 또 공전의 히트를 때립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앞질러. 콜라를 앞질러. 1971년에요. 코카콜라와 한타의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93.9%대 6.1%였어요. 이야. 뭐 한타 낄 자리가 없었지. 그런데 1974년에 들어가선
41% 대 59%로 환타가 더 많이 팔렸어. 역전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달달한 맛을 느낀 거지 뭐. 그렇지. 환타 오렌지 맛, 파인 맛 뭐. 그렇지. 당구장에서 돌린 거 아니야? 오렌지, 환타, 파인애플, 환타, 골든 프루. 아이, 그만해 이 새끼야 좀. 그래서 환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흰 사이다는 좀 뒤에 나와요. 네. 그리고 이덕화가 광고했지. 안바싸 이건 최성수가 했어요. 그런 음료들 만들고 또 KFC 두산에서 했거든. 켄터키 KFC를 프라이드 치킨. 그렇지 할배 할배. 할배. 그 식품 업체도 경영합니다. 그래서 1983년 4월 종로 2가에 KFC 1호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코카콜라, 환타, 킨사이다, KFC 전부 뭐야? 다 수입이야. 외국 브랜드 가져온 거네. 로얄티 주고 갖고 온 거야. 이거 뭐 식품회사 했으면 지들이 뭐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저하고 손쉽게 이렇게 로얄티 빡빡 주고 막 갖고 와가지고 에휴 씨. 그냥 뭐 생산 설비 뭐 신제품 개발 하나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쉽게 장사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계 산업에도 진출을 하죠. 그다음에 전자에도 들어가고, 뭐 통신도 진출하고, 뭐 언론사도 진출하고, 또 광고회사 오리콤 그것도 진출한 거야. 문화발 확장이네. 문화발 확장이 이제 시설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돈만 벌면 이제 문화발 확장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다 해먹는다.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렇게. 좀 아유. 그리고 이런 재벌 확장성이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어쨌든 나오면 경쟁을 갖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기업 내에서 몰아주게 하잖아. 지네 계열사 몰아주게 하면 당연히 규모가 커지고 지불 보증도 다시 다 해버리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 재벌 집중 그러니까 선단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게 나머지 산업 구조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1973년 8월에 박두병이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굉장히 뭐 젊다면 한참 일할 나이야. 62인가? 야 그럼 한참인데? 한참 일할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어요. 근데 아까 세작이 얘기한 것처럼 넷째 아들 그 박용현이 이제 의사야. 아들이 의사네. 의사여가지고 박두병이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야, 난 아들이 의사니까 졸라 오래 살 거야. 뭐 이러고 다녔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아들이 그 자랑스러운 거지 의사라는 거. 왜냐면 그렇지. 우리 집안 다 장사꾼 집안이거든. 그렇지. 근데 씨 의사가 하나 있잖아. 자랑스럽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의사 아들이 있어도 폐암은 못 잡았네. 그렇지. 지난번에 나 의사 녹음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의사 말은 잘 됐고 의사가 행동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발견 당시에 이미 졸라 늦었어. 네. 몇 개월 못 산다고 이렇게 확진돼. 그런데 이제 박두병한테 얘기 안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형들한테만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 아들 레미가 형들한테만 얘기해가지고 일단 수술을 그냥 시켰어. 이야기 안 하고 수술했는데 이런 사망을 했죠. 아이고. 그리고 박두병이 사망하고 두산은 의외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박수 쳐줄 만한 일이야. CEO. 그렇지. 그러니까 박두병이 지금의 두산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박두병이 이렇게 좀 그래도 생각은 있는 사람이야. 센스도 있고 또 자기 아들들보다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맞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정수창이라는 사람이요. 정수창은 박두병이가 동양 맥주 주식회사 그 관리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 바닥부터 올라와서 CEO 된 거네.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영어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미군정 시대였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군정 시대니까 미군정 관리인하고 이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정수창이가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용이 됐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은 그 1981년에 회장 자리에 물러납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가 회장 자리에 올라가지고 매출은 49.3%, 자산은 53%를 신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박용건, 이제 박두병의 맏아들이지. 박용건이 회장에 오르는데 박용건은 81년에서 90년 동안 매출을 90년까지 매출은 19.6%, 자산은 17.6%로 증가시켰습니다. 반도 못한 거네. 반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오너 경영, 2세, 3세 경영보다 진짜 회사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 맡기는 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자기 아들한테 못 줘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아들들을 졸라게 공부를 시키잖아 또.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렇지.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지 건 줄 알아서 그래. 그렇지. 아니 회사가 지 거면 회사가 자기 거는 이제 어디 동네 슈퍼마켓 그런 거야. 그게 자기 거지. 주식회사가 왜 씨발 자기 거야? 주주들 거지. 그리고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체 주식에서 한 뭐 10% 이내 지분을 가지고서는 않아. 그것도 순환 출자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로 경영권 방어하는 거. 그거 어째 지 거라고. 누구 생각난다 자꾸. 유명한 사람 생각난다. 예.
에휴 씨 답답해가지고 네. 응? 어쨌든 이야기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만 회장이 네. 역시 뭐 3세 경영 아니야? 그렇지. 그 아들을 이제 넘어가겠지. 그런데 네. 난 좀 부탁드리는 건데 전문 경영인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좋고 회사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자 정수창의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다가요. 81년부터 박용건 회장 체제로 갔지. 그런데 다시 정수창이가 복귀를 합니다. 그 그룹에. 왜? 두산 그룹 사상 최악의 사태라고 하는 페놀 사건이 터집니다. 좆됐지 아주. 페놀 사건으로 좆되면서 박용건이가 물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정수창이 그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페놀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어. 그렇죠. 1차 페놀 사건, 2차 페놀 사건이 있었는데 최악에도 비밀 통로를 통해서 폐수를 몰래 흘려보낸 두산전자는 이미 작년부터 이 무서운 짓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류수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낙동강 시수원 페놀 폐수 오염의 주범인 재벌기업 구미의 두산전자 주식에서는 전자 회로판이 주 생산품으로 전기절연제로 연간 8,750톤의 페놀 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미 두산전자의 폐액 소각시설 2기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이 2기 가운데 1기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800억 원이나 되는 대기업이 월 500만 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비밀 통로를 통해 페놀 폐수를 방류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미 두산전자에서 비밀 통로를 통해 배출된 폐수는 공단에서 나오는 이 공동 하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나 그럴 때는 뭐 가끔 냄새가 더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뭐 폐수가 더 많이 내려온다고 보죠. 그러나 두산전자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폐수 방류로 단속된 일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작업장의 냄새 등으로 두통과 피부병 등이 발생해 대책을 호소해왔으나 회사 측이 외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74년에 설립된 두산전자는 두산그룹의 계열사로 미국 자본도 40%가 투자되어 있으며 근로자 370여 명의 연간 생산액이 800억 원이나 됩니다. 구미에서 MBC 뉴스 유수열입니다. 자, 이 박사 1차 페놀 사건을 설명해봐. 예, 첫 번째 유출 사건은 1991년 3월 14일에 일어납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페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생겼어요. 법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기업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예, 방안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법까지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페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전자 기판 있잖아, 왜? PCB. 예, 그 기판 만들 때 쓰는 원료거든요. 눈, 코, 목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피부하고 접촉을 하면은 빠르게 흡수가 돼서 독성이 이제 유발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폐염증이나 폐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독한 얘기야. 특히나 이게 낙동강에 페놀이 들어간 거잖아요. 유출된 거잖아요. 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설사하고 입에 통증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의 명박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유독성 화학물질인 페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받아 이렇게 제 연구실에서 아이폰에 대고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을 배운 분들이라면 벤젠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소 6개가 육각형의 고리로 이어져 있고 각 탄소에 수소 1개가 붙어있는 특유한 냄새가 나는 방향족 화합물이 바로 벤젠이죠. 이 벤젠의 수소 1개 대신에 OH, 즉 히드록시기가 결합한 화합물을 통칭해 페놀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은 피놀이라고 하죠. 페놀은 석탄으로부터 얻는 코올타르나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상온에서 색깔이 없는 무색의 결정으로 되어 있는 덩어리죠. 흔히 플라스틱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고요. 물에 녹여서는 소독제나 방부제 등으로도 쓰입니다. 이 페놀은 부식성이 있어서 피부나 눈, 호흡기, 소화기, 계통에 닿으면 심각한 염증 반응과 손상이 발생합니다. 피부에 닿으면 발진 등 피부염을 유발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페놀 증기를 호흡기로 흡입을 하게 되면 폐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소화기를 자극해 구토나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나 신경계 손상을 초래하고 심장의 부정맥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질 발작과 함께 혼수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죠. 간이나 신장 손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페놀은 아직까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고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 그룹 중에 3그룹, 즉 발암물질로는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페놀의 염소와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클로로페놀이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그 악취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페놀의 건강에 대한 그 독성과 비교해서 훨씬 심한 독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많은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페놀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관리가 소홀에 누출이 되어 강을 오염시킨다면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페놀에 대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이 작가야, 방송 끝나고 이 작가야 가나? 내가 페놀을 언제 맨 처음 들었냐면 아마 우리 같은 연배니까는 우리 기술 시간에 페놀 수지.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만든 재료란 말이에요. 예. 뭐 연성 플라스틱 있고 이 강성 플라스틱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래서 태우면 독성이 나오고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나요. 이게. 아, 그래가지고 뭐 비닐 같은 거 태워도 그 독성 나온다 그러는데 그렇지. 페놀 태우면 페놀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겠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1년 3월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8시간 정도 되네. 예. 30톤 정도 누출이 됐다 그래요. 야, 화이트데이 선물로는 끝장나는 게 들어왔네. 죽여주지. 당시에 수돗물 수치가 확 변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원래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우리나라 허용 수치는 0.005 ppm. 그런데 이때 당시 페놀 수치가 0.11 ppm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음주로 따지면 음주 수치를 비교하면은 그냥 훈방 조치될 수 있는 수치하고 완전 대치야 대치. 그치, 사망이야 사망. 부사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WHO 세계 보건기구가 허용하는 수치는 0.001 ppm이에요. 그러니까 110배가 된 거지. 그때 당시 낙동강에 유출된 게. 이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이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당연하겠지. 예, 근데 취수장 쪽에서 어디서 난리가 문제가 생긴 건지 원인을 못 찾는 거야. 냄새 나요, 맛 수돗물 맛 이상한데 그 취수장에서 뭐야, 어버버버버 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8시간 동안 페놀이 낙동강에 퐁퐁퐁퐁 나오고. 몇 톤? 30톤. 예. 야, 30톤이면 양이 얼마야 도대체? 미치는 거지. 아유, 30톤이면 트럭 몇 대가 15톤 트럭 2대 싣고 와서 그걸 쏟아버려. 통으로 갖다 본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평민당에서 4개의 민간 환경단체하고 함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두산전자를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더 뜨억하는 사실이 일어난 거야. 뭐냐? 두살에서 페놀 원액 재고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서 누출된 때도 안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전장치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안전불감증. 예. 거기다가 그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 정도에 두산전자에서 이걸 알았어요. 페놀 유출됐네. 근데 입 싹 닫고 있었던 거야. 21일까지 관계당국에 얘기를 안 한 거야. 아니 관계당국에서 알아야지 뭐 조사를 해가지고 뭐 조치를 취하고 뭐 약품도 페놀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약품을 뿌리고 그럴 텐데 맨 이상한 짓만 해가지고 피해를 더 크게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에서 불산이 유출됐을 때 조치가 이런 식이었죠. 그때도 숨겼지. 그렇죠.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똑같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이따오시. 진짜. 그래서 그 결과 대구 환경처 직원 7명, 두산전자 관계자 6명, 총 13명이 구속이 되고 관련 공무원 11명이 징계 처리가 되고 두산전자는 3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 같은 소리입니까? 공장문을 닫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자, 그럼 세작의 2차 페놀 사건. 2차가 또 바로 발생했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20일 만에 재개한 이유가 그거였거든. 이 산업이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2차 유출은 4월 20일 오후 12시 5분에 발생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조업을 재개하고 한 20일 만에 또 다시 딱 20일. 에이씨. 이때는 이거는 그거야. 배관이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때 한 그 공식적인 기록은 한 1점 몇 톤인데 실제로 한 2톤 정도 나갔어요. 이때도 또 나간 거야.
이 사건의 결과로 결국에는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허남훈 환경처 장관, 한수생 차관이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두 번째는 64일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데 벌써 이때 그 대구 경북 지역 이쪽은 낙동강 취소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임신한 분이 유산을 하고 엄청난 악취와 환경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은 뒤에요. 이때는. 아니 그러니까 1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한 60일 정지 때렸으면 2차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대구 시민분들께 죄송하지만 고담대구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 자, 이거는 이 낙동강 패널 오염 유출 사건은요. 사건 당시에 기업들의 안일한 환경 정책하고 비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첫 번째 두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집니다. 나 생각난다. 그렇죠. 맥주 갖다 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그랬던 제가 그게 거 말씀드릴게요. 이때 녹색연합에서는 1999년에 50년대 이후에 발생한 대한민국 환경 10대 사건 중에 낙동강 패널 유출 사건을 1위로 선정을 합니다. 자, 이게 자 이때 아마 그게 있었어요. 이 반사 효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 내국인들한테 생수 판매가 안 됐어요. 근데 이때 5개월 직후부터는 내국인들한테 드디어 생수 판매가 허용이 됐고요. 제가 기사 하나 찾았습니다. 자, 시사저널 기사고요. 77호입니다. 1991년 4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맥주 왕자 제가 좀 축약을 했어요. 맥주 왕자 노리는 크라운. 하늘이 내려준 기회. 두산 사건으로 어부지리. 자, 두산전자의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으로 두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크라운 맥주로 알려진 조선맥주 본사에서는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협상에 참여한 노사 대표들은 정상 조업을 하기로 빠르게 합의. 왔어. 야, 물 들어올 때 노져. 자, 원래 이때 이런 거지. 경영진이 대놓고 저거를 갖다 그 경쟁자 약점을 이용할 수는 없는데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30일 서울 파고동에서 열린 규탄 대회, 이게 그는 두산에 대한 규탄 대회 원래 노조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노조가 말렸습니다. 경영진이 말렸어요. 야야야, 그렇지, 거긴 가지 마라. 에이, 그건 좀 심하잖아. 자, 이때 이 기사를 보니까요, 패널 사건 이후 크라운 맥주의 출고량이 67%가 늘었습니다. 원래는 이 패널 오염 전에는 절대 두산 맥주를 크라운이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 전해에 조선 맥주의 일반 맥주 시장 점유율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크라운 내놓으면 80%가 제품을 바꿔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제 형세가 바뀌었죠. 자, 이때 나왔던 게 그거였죠. 또 하나, 이때 크라운 맥주가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제대로 먹힌 광고랍니다. 천연 안반수 하이트 맥주가 이때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치고 나갑니다. 히테라고도 했지. 자, 이때 회사 쪽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원래 하루 평균 18만 상자 정도 나갔었는데 이때 출고량이 30만 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약 67%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두산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막 그 맥주 아까 얘기한 대로 버리고 길에다가 뭐 맥주 못 먹게 하고 이런 게 있었고요. 이때 이 지역에 뭐 음료수 반품되고 있어 이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분들은 되게 독특한 DNA를 갖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횡포를 벌이면 일찍 까먹어. 구미에서 불산이 유출돼도요. 네. 당연스럽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 낙동강에 패널이 뿌려져도 여기 분들은 또 다시 두산 제품을 구매를 해줍니다. 저 새끼 또 지역 비하반으로는 또 게시판 시끄럽겠네. 자, 알았어. 그렇게 해서 1, 2차 패널 사건 터지고 두산에서 299억 8,500만 원을 보상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보상 금액이었고, 녹색연합에서 1999년 5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환경 10대 사건 뽑았는데 그중에 두산의 패널 사건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하다가 물러났던 정수창이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뛰어넘어가 볼까요? 1996년이 두산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타임캡슐 묻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100년 2996년에 그걸 꺼내보는 그죠? 꺼내보는 건데 그때까지 두산이 살아 있을까? 대우처럼 먼지가 되는 거 아니야? 잠깐. 2996년이면 1000년 뒤지 이 새끼야. 그럼 뭐 2096년인가? 그렇지. 알았어. 2096년. 네, 오케이. 저번 주에
그 두산 대우 특집 마지막 노래를 먼지가 돼를 틀었는데 그 네. 이유는 먼지처럼 날아간다. 두산도 100년 뒤에는 그럴지도 몰라. 조심해. 야, 그게 박강성 게 아니었어? 뭔 박강성이야? 나 아니야. 박강성 목소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아, 이윤수야? 야, 이윤수야. 이윤수예요. 원래 맞아. 이윤수가 원곡이고 맞아. 김광석이가 예. 리메이크를 한 거지. 그다음에 박강성이 돈을 벌었을 걸로. 그걸로 돈을 벌었고 또 미사리의 서태지. 저 그 먼지가 되어 작곡자가 탤런트 걔는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 기억이 안 난다.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별로 하여튼 있어. 자, 그래서 1996년이 이제 100주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100주년 될 때부터 박용호가 회장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그 모토가 그거야. 공동 소유, 공동 경영. 형제 경영. 형제 경영. 그래서 이렇게 박용건이가 받아들이지? 회장 일단 물러나고 이제 자기 동생 바로 밑에 회장 동생 박용호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용호 물러나니까 그 밑에 동생 박용성이 회장하고 또 박용성이 물러나니까 그 밑에 동생하고 지금 또 바로 밑에 동생이 또 하고 계속 형제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회장이 올랐는데요. 2005년에요. 그 유명한 형제의 난이 터집니다. 이 형제의 난은 2005년 7월 21일에 박용호가 동생인 박용성, 박용만 형제의 비자금 조성과 외화 밀발출 등의 비리를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형이 동생들을 검찰에 고발한 거야. 꼬지른 거네. 이게 형제난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나는 그게 되게 싫어. 그 왜 우리가 그 현대 가든 금호,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두산 얘기할 때 뭐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얘들이 왜 왕자고 뭐 왜 우리가 이런 거 챙겨보고 그래야 돼? 아니 무슨 조선왕조 이게 예전에 그 이방원 그렇죠. 이방원 때 그 왕자의 난 여기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기업의 그 총수 밑에 있는 자식들은 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의 아들 형제들이 그 그룹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마치 그렇고 조선시대의 왕들이 물려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근본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기네가 이제 왕족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 저는 이런 명칭 자체가 일단 좀 불만이고요. 자, 형제의 난을 간략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이제 발췌 좀 해봤어요. 두산 형제의 난은 박용호 전 회장이 물러나고 박용성 회장이 취임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박용건 명예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박용성 회장에게 넘길 것을 박용호 회장에 요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박용호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물러났던 명예회장이 야 이거를 동생한테 넘겨라고 하니까 이사회 하루 전에 박용호 회장이 두산그룹 경영상 편법 활용이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 근데 이건 보면은 그 두산그룹 측에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박용호 회장의 아들이 있어요. 박경원 전신전자 부회장입니다. 이 사람을 두산그룹 측에서는 형제의 난을 불러온 주범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두산산업개발 예전 그 두산건설 상무를 거쳐가지고요. 2002년 3월에 전신전자를 인수해서 독자 경영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인터뷰 내용에 보면요, 이 박 부회장,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분쟁의 불씨는 사실은 작은아버지 박용성, 박용만 형제의 욕심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인터뷰니까요. 원래 이 두산 가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형제들끼리 되게 그 뭐라 해야 돼, 우애가 각별하잖아. 그렇지. 아버지가 회장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룹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는 어이가 없다. 이건 뭐냐면은 비자금이 탄로나니까 서둘러 그룹 인사를 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비자금 이 인터뷰 나왔던 게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자금 사태가 이미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다만 두산산업개발이라도 분리 경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뿐이다. 계열 분리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여기에 박용호 전 회장이 반발을 하자 박용성 회장을 갑자기 추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두산가는 형제 간 싸움을 피하려고 며느리 사위까지 지분을 나눠줍니다. 그 두산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면 특수관계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여자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보면 박정원 두산산업개발 부회장의 부인은 김소영 씨, 그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의 부인 서지원 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식회사 두산의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두병 초대 회장의 유지였거든. 공동소유, 공동경영. 그랬는데 그 원래 그리고 이 집안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모친 우리 그 처음에 그 이 두산 상회를 처음에 그 운수업을 했던 예. 명계춘 여사가 집안의 어르신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 자, 근데 이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7월 18일 그룹 회장직에 물러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박용호 회장이 박용선 신임 회장 그리고 박용만 이때 당시 두산 부회장이 1,7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두산 측이 그 그룹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들어서 박용호 퇴출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는 박용호는 이 나머지 동생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검찰에 꼰지르고 그 이 나머지 형제들은 그 박용호를 끌어내린 거네. 그렇지. 여기다가 서로 이제 개싸움이 나온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둘이 공동적으로 뭐 했던 이 형제 경영은 여기는 이 알력 싸움에서 이 형을 배제 논리로 나가리 시켜버리고 나머지 동생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제가 다른 뉴스에서 찾았었는데 실제로는 박용만 회장이 이때 당시에 자기의 친구들과 벤처를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빚이 생겼어요. 한 60억 정도를 60억 이상인데 계열사에서 60억을 돌려막기로 막아줬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만 회장의 그 전횡을 덮기 위해서 형제 간의 알력 싸움을 만드니까는 여기서 배제가 된 박용호 회장이 코너로 몰려가지고 나중에는 이 성지건설 그 운영하다가 이제 뭐 그 못 견디고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마침 또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박탈감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 원래 두산그룹은 그 형제간 우애가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좀 뭐 개싸움 한 거지, 뭐 이전 투구를 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돈이 최고는 아니야, 그냥? 그럼요. 뭐 좀 형이 형 더 해? 그럼 어떻고? 야 나는 한 10년 했으니까 네가 해라. 뭐 그럼 어때? 그런데 뭐 서로 회장을 하려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 박용성 그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 이제 막 돈 앞에 형제도 없다 뭐 이렇게 막 비판 나오니까 돈 앞에 우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 앞에 예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대단한 소리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그 진정서 안에는 그 비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박용성 회장이 뭐 두산그룹의 경비를 따로 썼다. 그리고 뭐 비자금 조성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박용만 회장이 위장결례서를 만들어서 뭐 어쩌고 많았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두산 내부의 비리가 밖으로 까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2006년 2월 1심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선과 박용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했고 박용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억 원의 벌금, 박용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이거 봐. 전부 집행유예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받았고요. 박용선과 박용만은 2007년 2월에 사면이 됩니다. 이렇게 뭐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는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난을 계기로 아까 의사였던 박용현 있지. 원래 그 양반은 이 그룹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의사질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형제 난 때문에 갑자기 그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회장직에 있었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동생에게 물려주고 박용만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 아까 얘기한 박용호는 그 두산그룹에서 이제 퇴출됐으니까 나와가지고 성지건설 인수했는데 그 역시 뭐 경영난도 겹치고 스트레스도 겹치고 동생들한테 배신당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2009년 1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이경태 기자. 네, 박 전 회장 자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에 따르면 박용호 전 두산그룹 회장은 오늘 오전 8시 성북동 자택 드레스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정부가 최초 발견했고 박 전 회장의 옆에는 넥타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박 전 회장을 승용차에 태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만 박 전 회장은 8시 32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이 목을 매 자살했다거나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회장의 목에 끈자국이 있고 고인이 쓰러진 자리에 넥타이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과 성북동 박 전 회장의 자택에 출동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가정부와 유족들이 충격이 심한 듯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아 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2005년 두산에서 분가한 이후 성지건설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그룹 측은 박 전 회장의 장례에 예우를 다하라는 박영권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장례 절차를 책임지고 도맡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영권 회장은 장남이며 고 박 회장은 차남입니다. 박 전 회장은 96년에서 98년 두산그룹 회장을 지냈으며 2005년 삼남인 박용성 회장에 대한 그룹 회장 추대에 반발해 소위 형제난을 일으키면서 두산가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박 회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무엇인지 또 자살 동기는 무엇이며 왜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지 재계 안팎에서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현재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규명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그룹은 장례식장 2층에 취재진을 위한 기사 송고실을 마련했으며 오후 2시쯤 박 전 회장의 사인과 장례 절차를 공식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이경태입니다. 그때 또 유언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자기 자식들은 다시 두산가에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4세 경영으로 가는 건데 4세 경영으로 가면 글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이 제대로 돌아갈까는 또 의문입니다. 그리고 뭐 그 3세까지는 차례대로 그냥 뭐 회장 물론 쭉 받았잖아. 근데 4세 가면요 애들이 정말 많아. 그거 한 바퀴 돌리려면 어떻게 한 바퀴 다 돌리나?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데. 뭐 수남 회장제도 뭐 그런 그러니까.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그래 지금은 할때 자 형제랑 거기까지 하고. 아우 잠깐만. 이제 이 박사 저 눈깔 비비는 소리가 뿅뿅뿅. 그래? 그렇게 크게 나? 미안해요. 자, 이 와중에 졸려요. 두산은 중앙대학교를 인수하고 중앙대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하죠. 이거는 박용만이 그 뭐 이렇게 인재를 경영한다 이래가지고 이런데 좀 투자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한 건데.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중앙대학교가 아니고 두산대학교 아니야? 뭐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저 학계에 계신 이 박사께서 아니 어느 순간부터 뭐 지난번에 대우 특집 때도 얘기했지만 대학교 모 재단이 대기업이 되는 케이스가 조금 뭐 뭐 삼성도 성균관대 인수하고 막 그러면서 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대학교가 학교가 아닌 기업화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아니 돈만 투자해주고 애들 공부 잘할 수 있게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지. 그거 자꾸 월권을 해가지고 그거 자꾸 학원을 만든 거 학원. 그러니까 학교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뚝딱뚝딱 해서 거기서 돈을 빼내려는. 뭐 다 지건 줄 알아 돈 만들면은. 자 중앙대학교 의열중앙 서남통련 좋은 학교죠. 우리들 아니 저기 왜 대학교마다 앞에 붙는 거 있잖아 뭐 애국경이 뭐 지랄 진짜 해 있어요. 뭐 우리들의 천국 봤나? 응. 거기서 이제 그 주가 됐던 게 신방과거든. 너도 그거 보고 신방과의 꿈을 키운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날 뭘로 보고 이 새끼가. 우리 때 중앙대 신방과가 점수가 170점 된 거. 우리 200점 만점일 때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신방과가 참 많은 그 우리들의 천국이란 드라마 때문에 참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신방과 나 줬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청소년 여러분 절대 신방과를 가지 마.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씨발. 그런데 골방에서 이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장 많은 그 커트라인이 가장 많이 올라간 학교가 내가 볼 때 중대 신방과하고 소강대 신방과. 좆도 없는 데 있잖아. 그 인기 학과라 그래가지고 커트라인만 높아. 이거는 저거지 드라마가 아주 이게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아니 왜 그 드라마는 다 신방과야 무대가. 우리들의 천국 내일은 사람 전부 신방과야. 그렇죠. 나 그래서 신방과 가면 저렇게 이쁜 여자들이 줄줄이 있는 줄 알았어. 개코 이쁘기는 뭐 지들 마음대로 생긴 것들이 앉아있고. 야, 내일은 사람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저번에 그 방송 중에 그 얘기 있더만 그 노래 왜 나왔냐고. 그게 내일은 사람 주제가야 그게. 이병헌이가 그것 때문에 떴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사랑을 중간에 넣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몰라 내일은 사랑을.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 노래를 틀었어? 다 이유가 있어서 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덕분에 이제 중앙대학도 많은 그런 혜택을 누렸는데 기본적으로 중앙대학 그 재단은 원래 모재단은 굉장히 열악했다고 그래요. 빚도 많고. 그래서 두산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 학교가 좀
경영 사정도 좋아지고 괜찮아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족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박용성 회장이 실용학문 위주로 뭐 학제를 전부 개편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뭐 툭하면 실용이야. 뭐 이명박 닮아가나 뭐 실용은 아유. 아니 학문에다가 실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잘 나가는 과 인문 이제 잘 나가는 과들 다 이제 남겨두고 좀 안 되는 과 취지가 안 되고 그런 과들은 다 없앤다는 얘기인데. 야 순수 학문을 키워야 나라가 삽니다 이 양반들아. 아유.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나같이 씨발 족 같은 족도 버리한 데는 인문대 아니야. 무슨 뭐 철학, 철학, 종교. 뭐 여기 셋 다 인문이야. 그렇지 마. 아 그래도 경영학과나 신방 사회과학대는 좀 나요. 사회과학대에서도 사회학과 그런데 이제 좆대는 거야. 그리고 뭐 동문과, 불문과 예전에 그 이쁜 여자 하면 불문과였잖아. 그런 과들이 이제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누가 요새 불문과 가나 동문과 가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점점 취업 사관학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인문대학이 전부 통폐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학교마다 뭐 학보사 있고 학교 신문사 있잖아. 거기서 두산그룹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니까 그냥 폐간시켜버려. 직거니까. 예. 원래 그 각 학교마다 학교 신문이나 학교 학보사는 자존심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동아리 활동하는데도 뭐 기자들 뭐 장학금도 주고 학보사나 학교 신문사 기자들은 뭐 장학금도 주고 또 조교도 따로 채용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대줍니다. 그런데 지원금 일단 끊고 폐간까지 시킨 거죠. 왜? 두산 욕했다고. 어씨 그럼 우리 오늘 방송 두산 욕했다고 우리 작살나는 거 아니야? 어? 와이로는커녕 씨가. 이건 뭐냐면은 나라로 치면은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언론기관을 없애버린 거랑 똑같아요. 학교 내에서 그 학보사나 뭐 그런 학보사가 언론기관인데 언론기관이 모기업을 모재단을 비판하니까 폐간시켜버린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게 우리 그 관심병자 편에 나온 그 진중권 교수가 재임용이 안 돼요.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결국에 중앙대학교의 모재단인 두산이 중앙대학교에 했던 행동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대학교라는 대학교라는 상학탑의 기능을 가진 그 본래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굉장히 수익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네들 이익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모기업의 의도가 작동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학교나 학생회 그리고 이제 순수한 학문계까지도 피해를 입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 TV 보면요, 이때 당시에 그 총장이 누구냐면 박범훈 씨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에요. MB맨답게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요. 학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진중권 씨 해임되고 이에 항의한 학생들한테 징계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학내에 있었던 그 뭐 구예훈 편집장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2008년도 두산 재단이 들어왔을 때부터 학교 당국이 논조를 문제 삼았고 언론 통제가 심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앙대 그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갖다가 방해를 합니다. 새내기 새로부터 OT죠, OT. 그다음에 그 신입생 수능 이거 다 방해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인데 뭐 구조적으로 무슨 뭐 애들을 갈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요. 제가 신문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0년도 8월 12일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중앙대가 학내 구조조정에 반발하다 퇴학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도우려던 동문 변호사들에게 징계 학생들을 지원하면 학내 고시 반인 승당관 지원을 끊겠다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협박까지 하네. 학생들이 징계를 받던 지난 4월 중앙대 출신 변호사 10여 명이 취소 소송 등을 돕겠다고 나섰다. 동문 변호사 등이 이런 뜻을 밝히자 중앙대는 지난 6월 학교 측과 만난 변호사들에게 새 재단이 학교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새 재단은 두산입니다. 여기에서는 동문들이 나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송을 하더라도 소규모만 참가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맨 뒤쪽을 보면 특히 대학 쪽 한 고위 인사는 동문 변호사들에게 열심히 투자하려는 재단은 동문 변호사들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고 있고 동문 변호사들이 만약에 소송을 돕는다면 그 승당관 지원을 끊겠다라고 말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승당관은 뭐냐면 중앙대가 운영하는 국가 고시반 기숙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대에 입학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이 시험을 치고 들어오고요. 사법 고시반 75명, 행정 고시반 15명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의 입김이
학생들, 선후배 관계까지도 말살을 시키는 거죠. 이게 두산의 참 모습입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바로 그 두산 그룹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식인 거죠. 트위터 하지 말고 저런 거 가서 좀 신경 써요. 아이고 참. 그놈의 트위터는 씨. 그래 중앙대 문제가 많네. 어?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그 뭐 우리 저 YS가 그런 말을 했지. 저 YS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 장사꾼이 뭔 너무 정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정주영 존나 싫어했잖아. 그런데 나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 장사꾼이 뭔 교육이야. 예? 좀 교육을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든가. 예? 아이고. 안타깝네요. 너 또 악플 잔뜩 받겠다. 뭐 어때? 나도 장사꾼의 자식인데 뭐 괜찮아.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 오늘도 한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나 진짜 피곤해 죽겠네 진짜. 지금 또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돈도 없는데 또 택시비 졸라라고 했는지 아이씨. 우리 오늘 우리 저희 그 팟빵 1위 기념으로 스텝이 그 이제 케이크랑 와인을 사고 오셨는데 옆에 앉아 계시잖아. 끝나고 먹으려고 졸아. 지금 옆에 앉아서 졸고 있어. 그리고 뭐 우리 노공식 사장님한테도 미안하네. 어쨌든 12시 좀 넘어서 빨리 좀 마무리 좀 대충 하고 저기 그 지금까지 한 2시간 동안 쭉 3대까지 살펴봤나? 3대까지 살펴봤네요. 박용만 회장까지 박승직부터 박용만 회장까지 살펴봤고 두산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자 마무리 멘트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 박사를 뭐 길게 얘기할 거는 없고 뭐 두산도 역시 적산 기업으로 일어났고 그 두산 기업의 오너가 친일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뭐 그러네요. 뭐 대기업들 뭐 많이들 그랬으니까 뭐 그건 뭐 짧게 얘기하고 저는 뭐 이 박사답게 중앙대 사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학의 모재단이 기업이 들어가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확 줄어들고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의 학원으로 변질이 돼버렸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뭐 우리 때도 뭐 대학 다닐 때 공부 안 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술 먹고 뭐 그래도 뭐 삼국지 위지동의전 보고 뭐 조선왕조실록 보면서 국사책에 있었던 게 진짜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뭐 일본 전공투나 68혁명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좀 피도 끓어보고 뭐 하다못해 하루키 소설 읽으면서 토론하다가 뭐 눈 맞아 연애도 하고 다들 그랬거든요. 뭐 그리고 우리보다 좀 앞선 세대로는 뭐 신해철 씨가 그래도 철학과 학생으로서 책 한 줄이라도 읽었으니까 고우의 불꽃 같은 삶과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 뭐 이런 가사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고우의 불꽃 같은 삶과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도 안녕? 안녕 맞나?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야? 중간 랩이 있어 랩. 근데 저음 아우 듣기 싫어 저음. 근데 요새 그 학교가 야 신해철 씨도 우리 방송 들을지도 몰라. 그 서명을 하든가 그러면 대학교가 이제 그런 기능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취업 준비부터 들어가고 학점 딸라고 아둥바둥하고 교수한테 되도 안 되고 전화해가지고 삐뿔 받았는데 A 마이너 올려달라고 그러고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학점 왜 이러냐고 헬리콥터맘들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요새 진짜 그런다 그러네. 엄마가 전화했는데 나 미치겠어. 야 중앙대 얘기가 생각났다.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하나 나온 거 있잖아. 그 딸 수능 원서 바꾸려고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동전 뿌리고 말했던 거. 아니 그냥 도도 학교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대기업까지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잘 키워가지고 인재들 양성하고 사회에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사랑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학교를 무슨 뭐 고효율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세상 박용만 회장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박용만 회장을 소통이 자유로운 사람, 그다음에 말이 통하는 사람, 그다음에 한국 최고의 M&A 전문가라고 합니다. 신뢰받는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위터 따르는 팔로워가 12만 명 정도 되고요. 맥북 에어를 쓰고요. 자신의 회의 장면을 공중파에도 공개를 합니다. 뭐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은 건지 닌텐도의 미야모토 시게루가 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스타 CEO가 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M&A는 한 35개 업체를 했다 그래. 되게 상당하지. 자, 그 내용 다 총괄해서 제가 이분 그 내용 좀 찾다가 이분이 했던
2011년 코리아 타임즈 인터뷰 기사 중에 일부를 갖다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게 두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두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년을 넘겨온 기업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답변 중에 몇 가지 추렸습니다. 박용만 회장의 답변입니다. 100년이 넘는 보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감상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는 패널 때 충분히 봤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산이 M&A에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단 내수 한계를 벗어나자.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조 단위가 넘는 스케일이 큰 사업을 하자. 갑자기 대우가 생각나는. 제조업 베이스의 장기 안정적인 사업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환타하고 코카콜라 사오니. 아유. SBS 2월 6일자 오늘 뉴스입니다. 두시 뉴스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목은 두산건설에 살점 떼준 두산중공업 향후 전망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유산증자 4천억 중 약 3,055억에 참여를 하고요.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보일러 사업을 두산건설에 양도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자체적인 구조조정 1,500억과 이런 그 유동성 확보라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그 정책이죠. 두산중공업은요, 두산건설에 대한 지원이 없을 거라고 시장 질문에 이미 답변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결국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계열사와 관련된 두산중공업 행위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신용평가사는 2월 5일자로 두산건설에 대한 신용도 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무디스 계열사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매각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꺼냈죠. 매각된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답변을 솔직하게 했어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기업들이 다 우리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인적 청산을 당하기도 하고 좀 안 됐죠. 하지만 오비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이 있었으면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뭐 미안한 생각 안 듭니다. 정이 들었는데 떨어지니까는 뭐 이런 거죠. 우리랑 있으면 더 안 좋으니까 더 다른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 초반에 두산중공업은 노동자 배달업 씨가 분신 사망을 합니다. 이때 노조 측에서는 노조 탄압과 징계 해고, 이 가압류 등의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사측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적법한 처사니까 해고와 징계에 대한 철회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 전체 노동계와 이 경제인 총연합회죠. 대리전 양상까지 가게 되고요. 네티즌들은 이때 두 번째로 두산 불매운동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으로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저는 100년이 넘는 두산의 뚝심이 가장 보여진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했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다른 거 말고 박용만 회장이 아까 얘기했던 2004년 11월부터 직원들과 함께했던 배땅 프로젝트, 배우계부터 땅끝까지 인사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보부상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청춘을 바쳐 걸어다닌 그곳을 손자인 나도 걸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비록 시대의 문물이 바뀌기는 했지만 지나는 마을마다 지나는 길마다 나의 고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사람들과 조우하면서 걷는 것, 그 이상의 방법이 없는 듯 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박용만 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은 수평적입니다. 소통은 피할 수단이 아닙니다. 소통은 약속입니다. 두산의 모토죠. 사람이 미래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취사 선택해서 포장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 기업의 역사에서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이 2번 이상 대대적으로 일어난 과거 역시 두산의 역사로 기록되고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원래 두산이 계속 얘기하지만 공동소유, 공동경영, 장자 우선 원칙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기업의 모범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형제의 난으로 그건 뭐 무너졌고, 지금 뭐 3세대의 마지막 회장이죠. 박용만 씨가 회장에 올랐는데 다음 4세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훨씬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동소유, 공동경영의 원칙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뭐 전문 경영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박용만 회장이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자기 박성직 창업주를,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철저한 장사꾼이었고 박용만 회장도 자기도 철저한 장사꾼이 되고 싶은 모양인데, 제대로 된 장사치는, 또 제대로 된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업 특집 당분간 안 하고요. 오늘 두산그룹을 특집으로 당분간은 기업 특집 안 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야, 지난번에 공약했던 대로 2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하자. 정말 힘들다. 하여튼 이번에는 그 보너스 형태로 한번 빨리 한 거고, 어쨌든 그 2주에 한 번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던데요. 뭘 안 돼, 그냥 들으세요. 될 수 있으면은 자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걸로 하고, 정 우리가 바쁘면은 2주에 한 번 하는 걸로 합시다. 설을 잘 보내시고 이 박사 엔젤 펀딩 소개해 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공 소개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음식 없어 씨발. 엔젤 펀딩 김민선 파워브레이크 EJ 화이팅 이혜경 나도 대출만 3 얼마야 이게. 응원합니다. 무심히 EJ 화팅 더 벌면 더 후원. 감사합니다. 최정아 파라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